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도 최윤의 행복공장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책에 좋은 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의 내면의 가치를 매일매일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들러 육아론에 관련된 책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아들러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아들러는 제가 앞부분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래요. 네. 요새 부모들은 오히려 사랑 과다래요. 그리고 육아로 고민하고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과 아픔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살 수도 있고 조부모 가정에서도 살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의 상태가 너의 부모가 너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과거에 너의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을 하면 또는 그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열심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부모들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있는 유능한 아이로 성장하게 할지 그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 아들러는 완력으로, 매로 아이들을 해결하지 말라고 해요. 양육 문제를. 완력은 지금은 어리니까 때려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이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완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머리가 커서 중고등학교 때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왕따 문제를 겪고 있다거나 친구하고의 어떤 심각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안아주세요 라는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엄마보다도 키가 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남자아이들 중학교 2, 3학년 되잖아요. 저는 일부러 앉아서 이야기해요. 서서 얘기하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키가 얼마나 큰지. 고등학생들 뭐 키 180 넘고 183, 187짜리 우리 학생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 그냥 막 늘씬합니다. 남학생인데. 근데 아이고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팔에 피가 나서 다쳐갖고 급해서 저를 찾아서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을 때립니까? 부모가 과연 때린다고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죠. 효과 없죠. 그리고 완력을 써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학대죠. 일종의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제가 요새 부암동 복수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웃기고 참 수준이 초딩 수준인가 봐요. 그런 거는. 안 좋대요. 하면 안 된대요. 아들러 심리학자는 절대 사람을 완력으로 키우지 않는다고, 완력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그 인디안들 교육시키는, 또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인디안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윤홍식 그 연세대 철학가 나오셔서요. 지금 홍익학당 운영하시는 윤홍식 씨가 인디안의 복음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 책을 아주 어렵게 구했어요.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다 절판돼서. 그런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디언들은 외모도 굉장히 멋있고 딱 봤을 때 그 느껴지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인하면서 아주 그 내면의 가치가 막 외면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한대요.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우아함, 외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간의 그 최고의 그 가치를 외적으로도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때린다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 키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은 아이들 자체가 멋진 그 아이 자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서 성장하기 어려운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누르려고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마구 함부로 막 누르려고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막 주눅 들고 쫄고 막 딸랑딸랑거리고 어떻게 보면 완력을 사용해서 완력으로 아이들을 훈육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어떤 내면의 존중감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항기 사람들은 종종 우리 아이는 지금 반항 중이야, 반항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작가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엄마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도 그래요. 근데 1년만 있으면 반항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 작가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1년만 있으면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유감스럽게도 반항기는 특정 연령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른바 반항기가 그런 것이라면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에게 계속 반항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아이에게 야단치거나 명령하거나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애초에 친구처럼 존중받으면서 또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그 사람의 내면을 세밀하게 상대 아이의 내면을 세밀하게 읽어줄 줄 알았다면 그 아이는 반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항기라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반항하게끔 만드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가는. 다시 말해 부모가 아이를 반항하게끔 만드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반항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반항기를 겪지 않았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항할 필요가 없도록 아이에게 대응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반항기라고 할 만한 시기가 없었던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당연히 반항할 만한 식으로 계속 대했는데도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 물론 거칠게 반항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말로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부모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보았듯이 부모도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완력으로 억누르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도 같은 식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게 된다. 네. 자, 반항기가 없는 것은 부모가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두 다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네,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부모가 반항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저희가 생각해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나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그게 목적이죠. 아이도 무작정 반항하지만 말고 부모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로 주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법, 아이가 우리를 대하는 법.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법, 아이가 우리를 대하는 법. 서로 대화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야단맞을 지심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일부러 야단맞을 짓을 한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모에게 야단맞을 짓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처음부터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와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아이는 자신이 집에 왔다는 것을 가족이 알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도 그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어떤 아이든지 착하게 행동해서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할 때 부모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든 부모가 자신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가 가장 난처해야 하는 일을 가장 난처한 때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부모가 짜증이 나거나 정말로 화가 난다면 아이를 야단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행동의 목적이다. 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부모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행동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으면 대처 방법도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른들이 지시한 부분을 걔가 잘 이수했을 때, 근데 했을 때를 훨씬 더 많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아,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엄마 말을 기억하고 이걸 했구나. 어떻게 엄마 말을 이렇게 기억을 했어? 잘했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잘 이수한 거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고, 네가 행동이 좋아진 걸 내가 알고 있어. 야, 너 좀 대단하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를 기억하고 꾸준히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애쓰는 마음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해서 내 행동이 고쳐진 거는 하나도 칭찬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랬잖아요. 내가 잘한 건 말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 자체는 기가 죽죠. 기도 죽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속상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 아이고, 맞아요.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 어른들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일단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하는 행동, 딸이 하는 행동으로 그대로 감정이 올라가면서 너 오늘 잘 만났다. 엄마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아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야단쳐봐야 효과가 없대요. 즉효성은 있지만 문제 행동은 계속 지속된대요. 야단이 계속 맞고 싶대요. 부모는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또 야단이 맞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눈길을 주거든. 그리고 아직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리니까. 어른들 눈치 살피고. 그쵸. 부모에게 야단 맞으며 자란 아이는 소극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옳은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도 못 내리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압적으로 키우고 자주 혼내면서 키운 아이들은
그렇고 또 그릇이 작은 아이가 된대요. 아이의 적극성을 중요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당하면 소극적이 되니까 힘들어도 지금부터 시작할 때 힘들어도 하나씩 혼내지 말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씩 함께 아이를 대할 때는 누구 대하듯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학부모들 만남이 있을 때 서로를 대할 때처럼 네,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이 읽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지 부모가 모르면 또 아이들이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엄마랑 아이랑 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이렇게 부탁하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뭐뭐 해주실래요? 뭐뭐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뭐 해! 라는 말보다 뭐뭐 해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대요. 아이들한테. 어쨌든 아들러 육아법의 핵심은 야단치지 말래요. 명령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거절할 여지도 남겨주고 거절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하래요. 네. 그리고 정말 혼내야 하고 정말 나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는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화를 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에피소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부부싸움에 대한 에피소드네요. 그렇게 화내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할 것 같아? 아들이 5살이었을 때 내가 어떤 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화내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할 것 같아? 아빠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 순간 싸움이 끝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는 이처럼 어른이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어서 힘들게 배우는 것을 어른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쉽게 배운다. 어른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쉽게 배운다. 그렇대요. 네, 우리 아이들 혼내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해요. 저도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아이도 혼내지 않고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네, 완전히 선서문을 써서 붙여놓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용기 있는 아이로 키우는 아들러 육아. 네, 아들러 심리학 책 권해드려요.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 또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용기가 생길 거예요. 미움받는 용기. 네, 이 책 참 저도 미움받을 용기. 그 다음에 아들러에게 인간관계를 묻다. 또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버텨내는 용기, 고교생을 위한 아들러 심리학 입문 등이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네, 자기 마음을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썹 정리하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더 뽀얗고 예쁘게 보여야 돼. 막 바르고 틴트 바르고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또한 내 마음도 모르고 산다면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까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좋은 생각을 걸러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우리 또 만나요. 안녕.